기초 양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초 양리 부분에서 첫 번째는 약물의 작용 기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약이라는 게 주사를 통해서 들어갔던 경구로 들어갔던 약물이 들어갔을 때는 약물이 우리 몸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죠. 혈액 속으로 퍼져 들어가겠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흡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물의 효과가 빠른 순서에도 뭐가 가장 빨라요? 정맥 주사가 가장 빠르죠. 왜? 혈액 속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흡수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몸한테로 확산되겠지. 우리 몸으로 이제 약의 효과를 퍼뜨려야 되니까 뻗어나가야 되니까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라는 거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대사라고 합니다. 괜찮아 여러분, 이 의미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에서 우리 대사라는 건 우리 몸에서 변화가 막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약물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대사 과정이 어느 장기에서 이루어진다? 표시하셔야 될 겁니다.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적으세요. 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사작용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간호 할 때 노인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의 대사작용이 저하됩니다. 대사작용이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그리고 내 몸에서 다 가동을 시켜서 변화를 거쳐서 흡수될 거 흡수되고 하고 남으면 남은 찌꺼기 있겠죠. 그 찌꺼기를 대사산물이라고 할 건데 그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배설이겠죠. 그럼 이 배설을 도와주는 곳이 어디다? 신장이라는 거 적어두십니다, 여러분. 신장입니다. 그래서 노인간호에서도 노인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약물의 배설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설작용에 하고 관련되는 거는 신장, 약물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대사작용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매칭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는 간에서, 배설은 신장에서 그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작용의 종류라고 돼 있어요. 약물작용의 종류도 이거 한번 시험에 언급이 최근에 된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자, 치료작용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 말 그대로예요. 약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효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열제 생각해봐요. 그럼 해열제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 약이 어떤 효과를 내고 싶은 거야? 열이 떨어지게 하고 싶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약물이 의도한 바람직한 효과, 원한 효과, 그거를 뭐라고 한다? 치료적 작용, 기대되는 효과, 원하는 효과, 그 말인 거죠. 치료작용.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타겟으로 정해서 그 기관에만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혈당 떨어지게 하는 당뇨약을 먹었어. 그럼 그거는 어느 장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췌장이라는 곳에 가고 싶죠. 췌장에 가서 췌장한테 야 일어나 빨리 인슐린 만들어, 인슐린 분비해 라고 자극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럼 그런 약은 원하는 타겟인 기관이 어디예요? 췌장이잖아. 이것처럼 원하는 기관에 바로 가게 하는 거죠. 뭐 뭉뚱그려서 여러 군데 가게 안 하고 타겟으로 정한 곳에만 가게 하는 거야. 그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 선택작용이라고 합니다. 선택작용. 그 다음에 일반작용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일반작용이라는 거는 약물이 흡수되죠. 아까 조금 전에 어디로 흡수된댔습니까?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서 효과가 선택작용과 달리 어느 곳에 일어난다? 전신에 작용하는 경우는 일반작용, 타겟으로 정한 곳에 가서 효과를 내는 거는 선택작용, 그냥 전체 효과를 주는 거는 일반작용.
되셨습니까? 두 가지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부작용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자, 부작용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잖아. 원하지 않는 작용이라는 거. 그죠? 원하지 않는 작용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적어놨죠. 코데인을 투여했더니 자, 코데인이 무슨 약입니까? 마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약이지만 진통의 효과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좀 떨어져. 그런데 어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마약인데 진의 작용, 즉 기침이 아주 심할 때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좋은 약이 코데인이에요. 근데 이 코데인을 줬는데요. 환자가 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 않는 작용이죠. 변비는. 그럼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은 원하지 않는 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방에서는 이와 비슷한 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죠. 명현, 그죠? 명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독작용이라는 거 적어두셔야 되겠죠? 마킹하세요. 독작용. 자, 독작용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작용이다. 어려운 거 없죠? 위협을 주는 부작용. 부작용 중에서도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는 독작용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비슷한 게 우리가 공중보건할 때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 뭐라고 했어요? 동력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지. 동력, 독작용. 그죠? 그 다음에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나왔고요. 알레르기요.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는 여러분 부작용하고는 약간 의미가 차이가 나요. 자, 알레르기라는 거는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에 되게 예민하면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민감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데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전혀 성질이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조금 전에 부작용은 원하지 않는 이 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성질이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뭐다? 알레르기라고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 중에서 우리 어떤 거 있습니까? 아토피, 피부염 다뤘었죠. 그리고 또 알레르기의 일종으로 하나가 뭐 있었어요? 천식 다뤘었죠. 그런 것도 같이 떠올리시고 그럼 이때 알레르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알려주려고 하죠. 알려주려고. 그럼 알려주려고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몸에서 두드러기 같은 게 나게 만드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내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타나면서 두드러기 현상으로 우리한테 알람을 보내주는 거거든. 근데 이때 너무 자꾸 알람 보내준 거는 고마운데 한 번 보내주면 되는데 계속 히스타민이 나와서 두드러기 나게 하고 간지럽게 만들고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나타났을 때 알았어. 이제 그만 나타나. 이제 알았으니까 그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그만 나타나 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치료약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항알레르기제가 들어가겠죠. 항알레르기제 치료제로 그 항알레르기제를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한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만 나타나. 히스타민 그만 하는 게 항히스타민제라고 하겠죠. 항히스타민제 이게 바로 알레르기를 나타나게 하지 않는 치료제예요. 항히스타민제, 항알레르기제 같은 말입니다.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겠습니다. 투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상승작용, 그 다음에 상가작용, 기량작용 세 개 중요하죠. 제가 말 설명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은 알아듣죠? 자, 상승작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제가 화살표를 위로 해놨거든요. 자, 위로 해놓은 거는 무슨 말이다? 효과가 A약하고 B약을 함께 썼더니 효과가 업되더라. 그죠? A약하고 그 다음에 B약을 함께 썼더니 효과가 더 올라가더라 하면은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상승작용.
그죠? 그 다음에 효과가 똑같더라. 똑같더라 하면 무슨 작용이라고 할까요? 상가작용. 적으셔야 되겠죠? 상가작용. 그 다음에 자, 효과가 에이 괜히 같이 썼다. 같이 썼더니 각각 썼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지더라 하면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효과가 업되더라. 합에 더 올라가더라. 합 이상이더라. 상승작용. 합과 같더라 하면은 상가작용. 합에 미치지 못하더라 하면은 기량작용. 되셨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단증상 있죠. 자, 금단증상의 키워드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의존성 있는 약물을 끊었다. 그 말 들어갈 거예요. 의존성 있는 약물을 끊었다. 그리고 끊었을 때 증상에 뭐가 나타나더라?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의존성 있는 약물을 끊었더니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더라 하면은 금단 증상이겠죠. 금단 증상. 그래서 내가 카페인에 계속 카페인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시는데 안 마셨더니 손이 달달달 떨리고 뭐 그렇더라.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인 거죠. 금단.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뭐예요? 내성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내성이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증가한다 이 말 들어갈 거예요.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용량을 늘려야지만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셨을 때 정신이 바짝하고 맑았는데 언제부턴가는 커피를 두세 잔 이상 마셔야 효과가 머리가 반짝 상쾌해지고 맑아지더라. 그게 뭐예요? 용량을 늘린 거죠. 이런 작용을 내성 되셨죠? 내성, 금단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분 한번 참고로 봐주십니다.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응급은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자, 반감기라는 거는 어떤 거다? 자, 효과가 이제 약물의 용량이 효과가 아니라 용량이 반으로 감소된다 해서 반감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약물이 혈액 안으로 흡수됐지 그 효과가 용량이요 반으로 감소되는 거예요. 용량이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자, 반감기가 길다 이 말은 약이 용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약이 오래 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하는 게 반감기가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가 짧다 이 말은 약물이 오래 몸 안에 머물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짧다 하면은 반감기가 짧다. 반감기가 길다 이 말은 머무는 시간이 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약이 여러분 우리 양리에서 어떤 약이 하나가 있었냐면요. 디곡신이라는 약이 있었어. 디곡신. 디기탈리스라는 약이 있었죠. 자, 이 디곡신은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까? 치료적인 작용으로는 느리고 강하게 심장 박동이 뛰게 하는 거죠. 그게 디곡신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디곡신이 어떤 작용이 있다? 축적작용이 있다고 들었을 겁니다. 축적작용. 축적이라는 게 뭔데요? 몸 안에서 안 나가고 쌓여 있는 거를 축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의 효과를 내고 나면은 신장을 통해서 찌꺼기는 배설이 돼야 된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약에 비해서 디곡신이라는 약은 몸 안에서 배설이 빨리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안 돼. 그럼 빨리 안 된다는 이 말은 질문. 반감기가 어떻다는 거지? 길다, 짧다. 길다. 조금 전에 반감기가 길다 이 말은 몸 안에서 안 나가는 시고 머무는 기간이 길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디곡신은 축적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길어요. 하나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약물의 오용이라고 했어요. 자, 오용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분명히 말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데 자기가 뜬금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항생제를 막 사 먹는 거야. 또는 자기가 소화가 좀 안 되는데 내가 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막 위염약을 마음대로 사 먹는 거예요. 이런 건 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거죠. 자, 잘못 쓴 거를 뭐라고 한다? 약물 오용이라고 하겠죠. 오용. 그래서 약물 오용 하는 거 적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나 독약이나 아편 이런 거는 어떤 잠금 장치를 합니까? 이중 잠금 장치를 하죠. 그러면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약물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이 아니라 오용을 막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약물의 뭐라고요? 남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남용이라는 거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다른 목적이라는 게 자, 위내시경 할 때 쓰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 이런 게 약간 해롱해롱하고 기분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 사람에 따라서. 그럼 그런 약은 위내시경 할 때 쓰는 건데 다른 목적, 쾌락의 목적으로 내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남용인 거죠. 남용.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알코올이나 각성제나 카페인이나 신경안정제 등을 다른 목적으로 계속 쓰는 거, 그런 거를 약물남용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남용. 되셨습니까? 오용은 잘못 쓰는 거, 남용은 다른 목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막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는 남용. 되셨죠? 두 가지 의미 구별하실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약물의 양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양리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연령 들어가죠. 연령. 그래서 어린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은 용량이 성인보다는 적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체중 영양주잖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적게 나간 사람 효과가 용량이 달라질 수 있죠. 성별 주로 누가 더 많다? 남자가 조금 더 용량이 커요. 그 다음 음식이라는 거는 공복시에랑 식후 즉시랑은 양리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전적 영향, 특이체질, 알러지, 알레르기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세보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약이라고 한다? 위약이라고 했습니다. 위약. 그리고 이거는 심리적인 효과를 내는 약을 말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여러분 그 밑에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조금 몇 글자 적어보면 아니면 옆에 그냥 조그맣게 하나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셔도 됩니다. 길진 않으니까. 자, 위약이라는 거는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약은 어떤 약입니까? 자, 질문. 실제 양리작용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양리작용은 없어요. 환자한테 뭐를 준다? 생리식염수를 주사한다 라고 했죠. 실제 양리작용은 생리식염수 줬는데 효과가 있을 리가 없지. 양리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주는 겁니까? 심리적 효과를 원하는 거죠.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약을 뭐라고 한다? 위약이라고 하죠. 효과를 기대하는 약을 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위약을 줄 때 주의점은 뭐예요? 주의점은 환자한테 위약인 거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위약임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약이 생리식염수라는 걸 모르게 투약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환자한테는 모르게는 하지만 기대 효과는 이 약을 투여하고 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그게 심리적인 효과잖아요. 그죠? 아이고 지워졌다. 기대 효과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두세요. 기대 효과를 알려줘야 돼. 기대 효과를 알려줘야 돼. 자, 그리고 이때 위약을 주고 났을 때 약의 효과가 주는 양리작용은 없다 그래서 기록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약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도 해야 돼요.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이 약을 줄 때, 위약을 줄 때는요,
똑같은 것으로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양리 효과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은 것으로 반드시 통일해서 줘야 됩니다. 통일해서. 자, 결론. 자, 위약이라는 거는 실제 양리작용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단 주의사항은 위약임을 모르게 줘라. 그리고 기대 효과는 이 약을 맞으시면 진짜 하나도 안 아프실 거예요 라고 효과 계속 알려줘라. 그리고 기록 남겨라. 그리고 약을 줄 때 위약이라도 같은 것으로 통일해서 줘라. 생리식염수 줄 거면 생리식염수로 주고 또 어떤 다른 알약으로 줄 거면 알약도 똑같은 동일한 약으로 주라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똑같이 느끼겠지. 어떤 약은 빨간 약 줬다가 어떤 약은 초록색 주면 환자도 알잖아요. 근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같은 것으로 통일해서 줘라.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주는 것도 양리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투여 시간 언제 주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겠고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특히 어떤 질병이 양리작용에 영향을 주겠다? 간이 안 좋은 거. 아까 조금 전에 간은 대사작용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약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영향 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이때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더운 곳에 있을 때랑 추운 곳에 있을 때랑 약이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건데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는 더운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이 똑같이 투여해도 따뜻한 곳에 있었을 때 흡수 속도가 빠른 거죠.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영향 줍니다. 자, 그런데 신장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키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X입니다, 여러분. 신장 X예요. X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X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환자의 성격은요? 환자의 성격은 양리작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 줄까 안 줄까요? 환자 성격이 질환 맞아. 그럼 영향 줄까? 효과? 이거는 없어요. 양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 그리고 성격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걸러내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아닌 거를 빨리 걸러내면 여간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 인슐린, 혈청, 또 BCG, PPD 또는 간장 추출물 이런 거 전부 다 2에서 5도 냉함소라는 거. 그죠? 냉함소. 자, 이때 백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2에서 5도 냉함소인데 백신 냉장고 온도 점검은 얼마마다 한다? 하루에 2번 한다. 그리고 온도 점검을 하루에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2번씩 적는데 그 점검했던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지. 그거는 몇 년 보관한다? 2년 보관하겠습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하는 약도 있어요. 자, 실온에 보관하는 약에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좌약 들어가겠지. 좌약입니다. 좌약. 왜? 이거는 차갑게 해서 좌약을 넣으면 약 효과가 어떻게 돼요? 늦게 나타나겠죠. 약 효과가. 왜? 체온에 의해서 약이 녹아야 되니까. 약이 차가우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실온에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리식염수 실온에 뒀죠. 그 다음에 귀약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넣어놨다 하면 약을 주기 전에는 잠깐 내놨어야 돼. 그래서 그냥 실온에 두는 게 좋아요. 왜? 귀약은요 차가우면 현기증을 유발하거든요. 차가운 상태로 귀약을 넣으면 현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온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은 아닌데 검체물 중에서 실온에 두는 게 뭐가 있다? 뇌척수액 같은 거는 실온에 만약에 그 보내는 게 지연되면 실온에 보관한다 하는 거에 뇌척수액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약물의 용기입니다. 약물의 용기. 자, 약물의 용기에서 자, 약물이 막 섞여서 깨질까봐 또는 섞일까봐
이때 해주는 용기를 뭐라고 합니까? 적으세요. 밀폐용기라고 하겠죠. 밀폐용기, 락앤락 용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밀폐용기는 약물이 파손, 약물이 혼합 이런 거를 되는 거를 막는 게 밀폐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떤 용기가 있다? 미생물이 들어가는 걸 막는 용기는 뭐라고 하죠? 밀봉용기라고 하겠죠. 밀봉용기. 대표적으로 옆에다가 밑에 있네요. 앰플 바이알, 주사약이죠. 앰플 바이알 이런 거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미생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용기다? 밀봉용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 중에서 대부분의 약은 그렇죠.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를 뭐라고 한다? 기밀용기라고 하겠죠. 기밀용기. 그리고 빛을 차단하는 용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광용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독약 중에서 H2O2 과산화수소수 있었죠. 그거는 수분의 침입도 막고요. 그리고 빛도 차단해야 돼요. 빛을 보면 산소와 물이 분리가 돼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기밀용기 앤드 차광용기에 보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물의 투여 용량에 따라서 명칭을 나눠본 거예요. 우리 했죠? 한, 상, 극, 중, 내치라고 있었죠. 한, 상, 극, 중, 내치. 그죠? 한량. 자, 한량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양. 타이레놀 반알 먹었어. 효과 있어 없어? 없죠. 아무 작용도 안 하는 양은 한양.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보통 한 알에서 두 알 먹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한 알 먹는다. 보편적인 양을 뭐라고 할까? 상용량. 보편적인 양. 맞나요? 그 다음에 최대 두 알까지는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극량, 최대량, 극량. 그 다음에 중동량, 중독을 일으키는 최소량, 중독량. 그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가장 많은 양은 뭐라고 할까요? 치사량. 그러면 자, 내량은 중간에 있는 내량은 뭐였어요? 중독은 일으키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양. 그거를 뭐라고 하죠? 내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의 용량이 많은 것, 적은 것에서 많은 순서로 한다면 한상극중 내치. 그죠? 만약에 혹시라도 항상 실수 없이 하시려면요, 용량을 항상 문제를 볼 때 많은 것에서 적은 건지, 적은 것에서 많은 건지,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인지, 밖에서 안쪽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실수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실력인 거야. 습관이고, 아셨죠? 실수가 없게 항상 꼼꼼하게 보십시오. 한상극중 내치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수술 전 투약입니다. 수술 전 투약. 자, 수술 전 투약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투약을 하고 나서 난간을 올려준다는 거. 투약 후에 난간을 올려준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때 수술 전 투약에 세 가지 약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자, 약 이름 여러분 적혀 있고 옆에다가 여러분이 뭘 적는지 아시겠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자, 리도카인 하는 약, 우리 마취약, 수술 전 투약으로 많이 쓰죠. 그럼 어떤 목적으로 이 약을 많이 씁니까? 리도카인을 쓸 때는 리도카인의 가장 큰 양리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국소 마취제라는 거. 그래서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리도카인이죠. 국소 마취. 그리고 여기에 수술 전에 쓸 때는 이거의 목적이지만 응급약으로 쓸 때도 있죠. 리도카인을. 그럼 응급약물로 쓸 때는 리도카인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부정맥 치료제 효과가 있죠. 그죠? 부정맥 치료제. 그거는 응급약으로 쓸 때 그 효과를 바란 거고, 지금은 수술 전에 투약을 한다 이래 말하면 국소 마취의 효과를 위해서 주는 거겠죠. 리도카인.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트로핀이란 약도 수술 때 많이 쓴다. 그럼 아트로핀은 어떤 효과를 주는 약입니까? 호흡기 분비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비물을 감소시킨다, 분비물을 억제한다 하면은 어떤 약? 아트로핀. 그래서 양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죠. 리도카인, 아트로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 전에 보통 30분 전에 보통 투여를 할 거거든요. 수술 들어가기 30분 전에 뭘 줄 거다? 몰핀이나 데메롤 같은 약을 줄 겁니다. 그럼 이때 몰핀하고 데메롤은 무슨 효과를 주는 겁니까? 마약의 효과를 노린 거예요.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아니고 마약은 어떤 거예요? 환자가 불안하잖아요. 수술 들어갈 때. 그래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마취가 잘 되거든요. 환자가 막 무서워서 긴장하고 불안하면 마취가 잘 안 돼. 그래서 마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 데메롤을 쓰는 거죠. 이 몰핀 데메롤을 쓰기 때문에 이 약을 주면 환자가 릴렉스 돼서 해롱해롱해.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침대에서 쿵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에 이 몰핀 데메롤을 쓰기 때문에 투약하고 나서 난간을 반드시 올려야 돼. 난간을 안 올려서 환자가 떨어져서 환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인 거죠. 되셨습니까? 세 가지 약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중요하죠. 약물의 관리가 되겠죠. 약물의 관리. 자,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어디에? 이중, 잠금, 장치. 아시지만 적어두세요.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내 눈에 팍 들어와야 돼. 시험장에서 긴장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마약장의 열쇠 있죠. 마약장의 열쇠는 누가 가져? 책임을 맡은 간호사가 관리하겠죠. 그 다음에 마약 수량 확인은 언제마다 한다? 하루에 몇 번 한다? 개념이 아니라 근무 교대 시마다 확인한다. 그리고 남은 약은 어떡하죠? 약국에 반납한다. 그 다음에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으셔요. 약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다. 되셨습니까? 보실 것. 그 다음에 약물의 투여 시기. 조금 전에 약을 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있죠. 효과가 양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할 때, 여러분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투여 시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여 시간을 언제, 이 약은 언제 주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달달달달 외울 거는 아니에요.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눈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눈도장으로. 자, 그러면 식전에, 보통 식전이라고 하면 식전 30분 전을 말하는데, 식전에 주는 약은 어떤 약을 보통 식전에 줍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식전에 주는 약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강장제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강장제는 컨디션 업 시키는 거야. 바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식전에 먹어야 효과가 좋은 거야. 강장제. 건위제, 위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식욕 없을 때, 당연하지 않나? 식욕 없는 약 미리 먹어야 밥 먹을 때 밥이 땡기겠지. 그 다음에 고미제, 엄청 쓴 약, 고미제. 이거는 밥 먹고 나서 먹으면 밥까지 다 토할 수 있겠죠. 음식물까지. 그래서 식전에 먹어, 공복 시에. 그 다음에 기침 깔아앉히는 진해제, 그리고 구충제, 이런 거는요 식전이 좋아요. 식전 참고로만 하세요. 나 못 외우겠어 했으면 참고로만 해. 그 다음에 식사 사이에 먹는 거는요, 식간에 먹는 거는 이뇨제, 강심제, 이런 게 식간에 먹고요. 식후에는 당연하지 않나? 소화제, 당연히 식사하고 나서 먹겠죠. 그리고 해열제, 지사제도요 식후가 좋아요. 식후가. 그 다음에 하제, 이건 무슨 약입니까? 설사나게 하는 약. 그죠? 하제는 언제 먹는 게 좋다? 식전도 괜찮고요. 여러분 변비 있을 때 있잖아요. 하제. 그럼 이거 식전에 먹어도 좋고요. 또는 식간도 괜찮고요. 그리고 잘 때도 괜찮아요. 하제는. 되셨습니까? 자, 하나만이라도 기억합시다. 어떤 약이 들어간다? 항생제, 항생제. 또 하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인슐린 같은 거요. 인슐린, 그러니까 당뇨약 있죠. 혈당 강화제, 인슐린.
요런 거. 자, 요런 것 등도 마찬가지로요.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 인슐린, 또 뭐 결핵약 있죠. 항결핵제, 결핵치료제. 결핵치료제 같은 경우도 좀 아침 시간에 식전에 먹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또 혈압약 같은 경우도 오전에 먹는 게 좋거든요. 혈압약, 고혈압약, 항고혈압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약은 특히 항생제를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제가 적었던 거 기억 못하더라도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한다 하면은 어떤 거다?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되셨습니까? 그 밖에 인슐린이라든지 또는 혈압약이라든지 결핵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응급약물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응급약물 알아둡니다. 자, 응급약물의 다음 중 응급약물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때 어떤 약이 들어간다? 에피네프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양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주로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죠. 그죠? 얘가 아나필락시스 때 그죠? 쓰는 응급약이라는 거. 또 급성 천식 발작 이럴 때 쓰는 것도 에피네프린이란 약이었죠. 그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밑 옆에 아트로핀이라는 약도 있죠. 자, 아트로핀이라는 약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시키는 거지. 막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도가 막힐 것 같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아트로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들어간다? 리도카인. 이건 어떤 거죠? 어떤 효과로 응급약이라 그랬어요? 부정맥 치료제. 그죠? 국소 마취약이긴 하지만 응급약으로 쓸 때는 부정맥 치료제죠. 그거를 똑같은 말로 항부정맥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정맥을 막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해질 응급약, 전해질 치료제 어떤 게 있다? 소듐 외우지 않아도 돼 여러분. 다 외우지 말고 쓰라고 안 나오니까 소듐 하면 소금이잖아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전해질 치료제. 그 다음에 또 칼슘 나왔죠. 칼슘 됐어. 칼슘 글루코네이트 전해질 치료제. 자, 요런 약 소듐, 칼슘 나오면 응급약이다. 전해질 응급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응급약이다. 이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아트로핀, 리도카인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 혈압 강화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 혈압 강화제라는 거는 혈압을 강하게 뛰게 한다 그 뜻이 아니라 혈압을 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강하 거꾸로 해봐. 하강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혈압약이야. 그래서 이 혈압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 먹고 나서 오전에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조금 전에 항생제 할 때 일정한 시간에 투여한다면서 제가 혈압약도 일정한 시간에 주라 했던 거거든요. 그럼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하는데 혈압약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외울 건 없어요. 다 외울 건 없고요.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거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 게 동맥을 직접 확장시킨다 그 말 있죠. 우리 했잖아. 혈관을 바로 넓혀버려서 혈압을 떨어지게 하는 약 뭐가 있었어요? 하이드랄라진 또는 히드랄라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적어놔요. 히드랄라진 또는 하이드랄라진 같은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다운시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3, 4, 5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 했었죠. 제가 식욕이 자꾸 땡겨서 체중이 는다 그랬어. 그리고 그것보다 비충혈로 코가 막힌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서 우울증 환자한테는 이 혈압약은 조금 비추하겠다. 어떤 약이었습니까? 레저핀이란 약이었지. 레저핀 적어두셔야 되겠죠? 레저핀.
혈압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을 다운시키려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좀 빼야 되겠지. 그래야 BP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를 쓰겠다? 이뇨제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뇨제 이름이 상품명으로 라식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프로세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세마이드 하면 뭐였죠? 라식스라는 건데 이뇨제야. 라식스 기억 못하더라도 프로세마이드는 이뇨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뇨제를 줄 때는 우리가 항상 뭐를 체크하라 그랬습니까? 요 바로 밑에 보면 저칼륨 혈증을 확인하라 그랬죠. 왜? 물이 나가면 나도 나갈래 하고 따라 나가는 전해질이 칼륨이라고 했으니까 칼륨의 수치가 막막막막 떨어질 수가 있다고 했죠. 되셨습니까? 자, 정리하십시오.